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150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안암조언자가 이제 아직 이제 모르는 게 많아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품은 하합도 아니고 불하합도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하합상 하합되어 있는 모습도 아니고 또 하합되지 않는 모습도 아니다.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암조언자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또 망연자실해서 다시 알게 달라고 이제 간청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일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제 이 그런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하면 거의 방해 놓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의 본성을 잘 알고 있다면 괜찮겠는데 그것을 방해 놓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50페이지요. 아나나 일체의 중생들이 세상에서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전도의 분별망견으로 당체에서 업을 발생하고 당업으로 윤회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전도의 분별망견이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요. 분별망견에 가는 거는요, 이 세상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보는 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고, 망견이라고 하는 허망하게 본다 하는 거. 그러면은 뭘 허망하게 보느냐? 이 세상이 보이는 게 분리되어 보이고 독립되어 보이고 마치 실체가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걸 허망하게 보는 걸 망견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는 건 이제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분별망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체라 하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업을 발생한다. 업을 낸다는 거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업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업은 이제 선 있고요, 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라는 윤리적인 것과 그 안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업의 의도가 이 선한 의도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의도의 내용에 따라서 선악이 갈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잘못 내가 사물을 보고 이 잘못 보는 것 때문에 이런 선으로 보기도 하고 악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을 발생하고 그 당업으로 윤회하는 것이다. 이 업이 결과서는 다음 생을 결정한다. 다음 생을 결정하는 윤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린 업을 짓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에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거와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는 사업으로 사.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업.
자, 이걸 다시 이 세수로 나누면은 요 사업을 바로 의업이라고 해요. 요거는 사이업을 갖다가 구업과 신업.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신구의 3업을 둘로 나누면은 의업은 사업에 속하고 사이업은 구업과 신업에 속한다는 거죠. 사업하고 사이업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요 생각 사락하는 게 있죠. 이 업이라 하는 거는 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자, 행위 차원은 세 가지 있어요. 몸으로 행위하는 거 있고, 입으로 행위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의업이 있죠. 마음으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차원의 행위, 막 뛰고 임박질하고 뭐 물건을 나누고 이런 거를 가고 안고 하는 모든 움직임은 이 신업이죠. 말하는 거는 바로 언어의 차원에서는 전부 다 그 구업에 해당하는 거고, 의업은 생각하는 거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별 생각 다 하는 것은 이제 마음 차원의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은 신구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사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 예,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의 차원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업이에요. 예를 들어가 내가 생각을 한다. 내가 오늘 어디에 가고 싶은데, 오늘 저기 기회공항을 통해서 티베트로 가서 수미산을 가고 싶다.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 생각이 탁 일어나면 생각이 요 이자가 있죠.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행위라는 것이 이자, 이미 이자예요.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말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 이러면 이 직전자 전화를 걸어서 티켓팅을 해야죠. 그죠? 그러고는 이제 구입하면 이제 몸을 행동하는 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몸으로 행동하는 이전에 생각이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게 말로서 나오고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업이라고 하는 행위인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게 들어가고 그 안에 의도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윤회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업이.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어서 반드시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남느냐 하면은 이제 그 행위의 흔적이 저장이 됩니다. 정보가 무의식이라고, 요즘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이 업이 다음 시간에 결정을 합니다. 얘기하죠. 그 습관적인 업은 신업에 들어가는 거죠. 습관적인 것은 다 들어가요. 신구의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생각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말도 습관적으로 하고, 행동도 습관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습기라고 해요. 그런 이제 종자가 발현돼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해가 됐으시라 보고요. 그러나 분별 만견에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이 두 가지 잘못된 견해인가? 만견, 허망한 견해. 허망하다고 하는 건 참답지 않다. 이래저래 바뀔 수 있는 견해, 그런 허망한 견해죠. 첫째는 중생의 별언만견이요. 둘째는 중생의 동분만견이다. 별업이라고 하는 거야. 별언만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이제 2구 7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의 2구 7에 보면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말하는 것이니 거망하게 반면의 이 그림자를 쫓아 정견을 잃게 된 것이다. 마치 눈에 적생이죠. 생이 있으면 밤에 등불을 볼 때 중첩된 원형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과 같다. 근데 별업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의 업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이제 이 업이기 때문에
이 별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개인의 업이 이제 업으로 보는, 허망하게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동분만유 고주에 보면요, 같은 부분을 보는 만견이에요. 그 느끼는 허망함이 서로 같음을 말하는 것이니 허망하게 생사를 쫓아 본래의 깨 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능경에서는 좋지 못한 경계를 여럿이 함께 감덕한다고 했으니 같은 섬 안에서도 이웃에서는 보지 못하는데 허망한 견으로 인하여 이쪽 중생들만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 뭐죠? 여러분 다 컵을 인식하죠? 그럼 이건 동분만경입니다. 같이 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컵은 저기 동물들은 이 컵을 컵으로 못 봅니다. 이해하시죠? 동물들은 이걸 컵을 인식 못해요. 그리고 천상의 신들도 이건 컵을 인식을 안 할 겁니다. 우리 인간들만 같이 컵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같은 부분, 동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는 것마다 컵을 인식하는데 좋고 싫음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해봅시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한 분, 두 분밖에 안 계시죠. 그저 그렇다 생각합니다. 네 분. 나머지는 뭐예요? 무덤덤이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바로 별업 만경입니다. 별업, 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참답게 보이고 어떤 그저 그때 보이고 어떻게는 뭐 이게 나쁘게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 이제 개인의 업이 이제 보는 차원이 다르다. 그저 똑같이 보는 건 이 컵이다. 똑같이 보는 건 똑같아. 그건 동분만견입니다. 그러니까 만견은 뭘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겁니다. 허망한 견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앞에 분별만견, 분별이 포인트예요. 이것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 분별만견이잖아요. 예. 여기 분별이라는 말은 여기 나눈다는 거죠. 예, 나누. 그죠? 이래저래 나누는 거죠. 이거는 구별입니다. 구별. 나누고 구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누고서 구별해서 보는 걸 허망한 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은 나누지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상호 의존이 있죠. 예. 상호 의존이 있게 나눠서 보는 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래도 구별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본질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공이라든지 무상한 거죠. 모든 존재는 보면은 이 전부 다 상호 오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들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별해서 보는 것을 허망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자, 동분만견은 다 똑같이 보는 컵이라고 보고, 그죠? 별업만견은 사람마다 아름답게 친근함을 느끼고 또 아주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럼 이건 허망하게 보는 것. 별업만견이든 별업을 보든 동분을 보든 허망하게 보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밖에 따로 이게 있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거와 구별되는 거. 시계하고 구별되고 요게 책하고 구별돼서 전혀 나누어서 보는 거. 이렇게 좀 보인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는 걸 만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고개를 끄덕거리죠. 집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집에 가서 며느리가 한마디 하면은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냥 열화가 치고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벌써 만견이 기획되어 있어서 열이 팍 오르는 거예요.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든 자기 딸이든 똑같이 볼 수 있고 그래 또 아이들이고 뭐고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뭐를 이제 상호 오존 관계, 이제 상호 오존 관계를 보고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면 며느리만 딱 보여요. 자기 자식도 안 보이고 다 며느리만 보입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르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화가 나면 시어머니만 딱 보여요. 예. 정말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안 보면 자식도 안 보면 시어머니가 딱 보여요. 그래서 이 화락하는 거는요,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딱 고정되어 보입니다. 얘기하죠. 화가 나.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화가 나면 그 대상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잘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이게. 자, 화가 났다 했죠. 화만 그렇습니까? 욕심 생기면 어때요? 욕심. 탐욕이란데 탐욕 이거는. 탐욕이 딱 생기면 예를 들어 백화점에 딱 가서 물건을 딱 보는데 마음이 든다 이거죠. 한 바퀴 도는데도 거기 눈에 들어오고 두 바퀴 돌도 거기 눈에 들어오면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야. 무거워지. 예, 그것만 딱 보여. 그런데 누가 그 물건을 건드려서 살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찍었는데 너 왜 가져가느냐. 그것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화라든지 욕심의 뒷배경은 뭐냐면 분별이에요. 다른 거 딱 구별해버리는 거야. 그것만. 그러면 요걸 이렇게 분별하는 걸 요걸 뭐라 하는가 하면 무명이다. 무지하다. 모든 거는 상호 의존 가운데 있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건데 그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난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건 딱 고정되게 보고 그것만 딱 보이고 그것만 이렇게 딱 될 때는 그런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연애할 때도 보면 그 남자만 딱 그 여자만 딱 보인다.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딱 어린 행동이 결혼이야.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찌지볶고 싸우면서 막 난리치고.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아 옛날에는 그렇죠. 좀.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 지금은 지금도 할까?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 개별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고 하나는 다 같이 사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별음명견의 특징은 뭐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지만 그 별음망견의 특징은 자기만이 그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인식 그렇게 대상이 남들은 별로로 보는 자기만 아주 좋게 보이는 그런 거. 또 남들은 다 좋아하는 자기만 싫게 보이는 그런 거. 자기만 알아. 그럼 스님, 아집하고 똑같습니까? 아집하고도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아집하고 관계도 한번 규명 좀 해보죠. 자, 이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은 감각입니다. 그죠? 느낌입니다. 그럼 이런 괴로움이 오는 뒤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괴로움은 번뇌 때문에 온다는 거 아시죠? 그죠? 번뇌는 바로 의식상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러면 번뇌를 일으키는 뒤 배경은 뭐냐면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아. 그럼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에서 의식이 영향을 주는데 이 의식이 내다 하는 거 아를 내세우는 이유가 처음 잠재의식에 그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아 뒤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 무명이 다. 무명에 의해 가지고 자아를 내세우는데 무명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리아식입니다. 유식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줘서 결론적으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망견이 뭐니 이렇게 하는 거는 의식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식상에서 망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망견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자아가 있는 겁니다. 내락하는 게 있습니다. 나락하는 게 있는 거는 뒷배경에 보면 이 잠재의식이 영향을 줬어 일어나는 현상. 그런 관계가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별음망견의 특징은 사물을 인식하더라도 자기만이 알아요. 동분망견은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언어를 동반합니다. 언어가 동반합니다. 매개물이 동반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 컵이라고 아는 것은 컵이라는 언어를 매개로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별언만견 입장에서는 다 컵이라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이걸 좋게 인식하는 사람, 나쁘게 인식하는 사람, 무덤덤하게 인식하는 사람. 각각 업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는 자기만 아는. 별언만견은 자기만 알고 동문만견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분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과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과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물리학계에서 이 컵이라는 이 사물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 생각입니다. 얘기하자면 물건도 여러분 밖에 있죠. 다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보이죠? 다 이 물건들 다 저 밖에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놈이 밖에 있는 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리학계에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바깥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학에서. 왜 존재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저거는 매 순간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물질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근원으로 파고 딱 들어가면 결국 분자 원자로 갈 거고 원자를 또 부수면 중선 양선자로 들어가고 또 부르면 커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놈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도대체 물질이 하기 곤란하다 이게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 이거죠. 눈이 보이는 거. 물질로 보이는 이건 뭐냐 하니까 그건 마음이 만들어서 보인다. 이게 이제 물리학이죠. 마음이 만들어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물들이 이런 컵들이 전부 다 의식 흐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분별이 그러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선종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별하지 말아라. 이 분별하지 말아라 하는 말들이 과학에서 증명되는 얘기들이지. 사물을 분별하지 말아라. 그래 분별하지 않는 방법은 그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분별하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나눠서 보고 쪼개서 보는 것을 멈춰야 된다. 구별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건 어떻게 봐요? 상호 오종관계를 보고 매 순간 시간적으로 변해가는 무상으로 봐라. 그럼 내장 시체가 없는 무아를 공으로 보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언어를 매개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물본을 다 분리시키는 게 수행해라.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럼 어떻게 수행하느냐? 모든 본성 자리는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본성 자리 초점 맞춰라. 그게 화두예요. 화두를 의심해라.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도 나중에 능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멸이 없는 자리에 가려면 생멸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 생멸하는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생멸이 없는 마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두 창법은 의심하는 방법이에요. 의심은 상대를 의심한다 하는 것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딱 그쳐져 있어요. 그래 의심이라고 하는 판단 중지, 대상을 부정하는 부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해가는 방법. 이것이 이제 분별을 없애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분별을 없애가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화두와 딱 이렇게 매체가 되면 깨달은 거는 거예요. 화두 타파를 막 쓰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런 방법이 그러면은 조사 스님들만 쓰는 방법이냐? 아니다. 부처님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을 보라. 무상을 보면 일정한 모양, 이것이다.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이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없다. 왜 무상은 계속 바뀌어가니까. 무상을 보면 벌써 말과 생각을 끝나고, 무아를 보면 말과 생각을 끝나고, 공을 보면 말과 생각을 끝나고. 근데 이 무상, 무아, 공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공을 이제 뭐라 하나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화두는 뭐냐? 참선여주에 보면 화두는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 스님이 얘기하는 방법이나 부처님이 얘기하는 방법, 내용을 같은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도 참고 보면은 의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부처님은 간법을 그걸 잘 관할해. 무상을 보라, 무아를 보라, 공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건 원리는 다 분별 끝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이치를 빨리 알아야 돼. 이래야만 여러분들 높고 낮음이란 이 수행법은 높고 이 수행법은 낮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벗어나. 수행 원리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런 잘못된 견해, 망견, 분리시켜서 보고 독립시켜서 보고 대상을 마치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 다 허망한 견해, 망견이다. 예. 그거는 전부 다 이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야, 그래서 그걸 싹 분별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면은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보는 성품은 그때도 전문 시간에 얘기했죠. 신석기 시대로 가도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구석기 시대로 가도 바뀌지 않아요. 이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가도 이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우주가 생기기 이전으로 가도 요 놈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앞으로 또 지구가 파괴돼도 요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전 우주가 다 파괴돼 없어진다 하더라도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요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이야기는 생물학에서도 후성 유전학에서도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도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네들은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인칭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3인칭 경험만 있어요. 과학은 3인칭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해결되려고 오겠죠. 자, 151페이지. 제가 조금 유식하게 좀 어려운 말을 좀 쓰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저께 TV를 보면서 하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이 또 있으세요? 나라 아니신데. TV에 보면 시사창이라 하는 프로예요. 대구에서 이제 강의 끝나고 딱 들어가면 10시입니다. 그 10시 이제 잠자려고 이제 TV 딱 보니까 학습에 대한 아이들 그 공부하는 학습에 대한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IQ로 했는데. 예. 맞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쉬운 얘기 좀 하고 들어갑시다. 네, 네, 좋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네. 메타라는 말이 뭔가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거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뇌신경 속에는 거울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거울은 특징이 뭡니까? 내 비춰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제 뭐 한두 살, 1살, 2살 배기 아이를 거울 앞에 딱 갖다 대면은 자기인 줄 처음에 모른대요. 거울 비치는 거.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익어지면 이게 거울 속에 나락한 거 안 돼.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를 거울 앞에 딱 대면은 코끼리가 벌써 안 돼요. 이게 자기 모습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막 이빨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도 똑같이 설사 거울을 안 보고도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 거울이라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반조라고 해요. 잘 아시죠? 반조. 반조락하는 말은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 수행입니다. 우리 수행을 총칭할 때 반조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이게 학습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이러는데 학원에 가면은 자기가 성격이 높아지는 걸 보통 착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익혔던 것을 같이 반복 학습을 하는 것으로도 끝나버리는데 그게 별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
그래 한 학생이 이제 그 방법을 하는데 선생님께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뭘로 적는가 하면 연필을 딱 기록했다가 복습할 때는 딱 보고 지워버린대요. 지워버리고 그 내용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적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우고 적고 지우고 적고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 선생님 이야기해준 그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지우고 또 적는 거. 그러면 지우면은 내가 기억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걸 내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대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훨씬 학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20개 나라의 국기를 보여주고 그 국기 뒤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영국, 미국 붙여놨어요. 그래서 쉬운 것, 중간 것, 어려운 것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은 쉬운 것부터 먼저 봅니다. 쉬운 거를 딱 보면 자기가 뒤에 오르만 뒤에 이름 있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시험 치면 국기에 뭐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왜? 왜 어려운 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가는 거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건 뭐 한 번 더 익숙하게 익혀짐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반조하는 것이죠. 이게 학습 효과가 높다는 거죠. 이 방법이.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강의는 모름지기에 어려워야 된다. 시험가 안 된다. 쉬우면은 반조하는 힘이 없는 거야.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만 자꾸 비춰보려고 그러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메타인지라 하는 결국 그걸로 자기를 비춰보듯이 명상으로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 명상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잘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스타하면서 사는 거. 이건 뭔가 자기가 자기에게 인식하겠구나. 이게 메타예요. 거울이라는 거. 근데 이런 방법은 불교에서 옛날부터 2500년부터 써왔던 거. 앉아가지고 자기 내면을 보는 거잖아. 얘기하잖아. 이게 수행 원리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 열풍이 불어가 미국도 어떤 나라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학습 방법. 이게 이제 알고 보면은 명상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명상에서 온 것이지만은 이게 어디서 벌써 이게 내 신경세포에 거울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이걸 활용한다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불교에서는 벌써 2500년 전에 쓰고 있는 방법 얘기가 명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라든지 긴장되고 이런 걸 해소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명상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험 칠 때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갈 때 간단하게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딱 눈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기 호흡을 바라보는 방법. 이것도 메타인지예요. 이런 방법은 너 저 시험 칠 때 그냥 하지 말고 눈 깔고 한 30초라도 괜찮으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 봐라. 그 다음에 시험 치라. 이러면 훨씬 마음에 가르치게 되면 시험 더 잘 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스님,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그래, 너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는 반드시 그래요. 근데 그 테크닉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테크닉이 부족했어요. 생활에 응용하는 테크닉이요. 그냥 수행하지. 정말 어떤 게 수행인지, 우리 수행해도 그 사람이 언행을 보면 수행 전혀 안 한 사람하고 별로 다름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원리는 2500년 전에 알았지만 우리 중생한테 가르치는 테크닉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거예요. 메타인지라는 테크닉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자들은 그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거를 조금씩 우리 불교의 거를 갖다가 응용을 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예,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자비선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시작합니다. 정식으로. 근데 그 프로그램이 메타인지예요. 쉽게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 마음 보기 자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 보는 방법. 그리고 잠잘 때 잠들기 명상법도 가르칩니다. 그럼 깨어날 때 잠에서 깨기 명상법도 가르칩니다. 이런 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것도 이것도 역시 그 프로그램대로 하자면, 저희 TV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불교에서는 반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게 명상이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극히 명상하면서 마음을 쉬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템플 스테이 지정사찰이 한 100여 개가 넘는데, 명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템플 스테이 하는 데는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석종사, 예, 해국 스님이 주석하신 석종사 참선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바로 자비선 예,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금요일로 울력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오십시오. 울력도 같이 좀 하시고. 무엇을 별은망견이라 하겠느냐. 아나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적생이 생기면, 예, 적생이라고 얘기하는 눈에 이렇게 눈병이 생길 때 헛하게 보이는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적생이 생기면 밤에 등불을 볼 때 또 다른 둥근 그림자가 생겼어. 오식이 충족됨을 보게 될 것이다. 요즘 말하면 착시 현상인데, 왜 눈이 뭐라 있습니까? 중첩돼 보이는 눈 뭐라 그럽니까? 저기 아니 난시. 네. 예, 난시 같은 거. 난시도 그렇고 백내장. 예, 그런 거. 백내장이나 난시가 이게 전부 다 눈병이거든요. 이래 눈병이 나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 적생이 생기면 밤에 등불을 볼 때 이렇게 둥근 그림자가 생기고 옷이 중첩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밤에 등불을 켰을 때 따로 나타난 둥근 빛 그림자가 등불에서 나온 것이냐, 눈에서 나온 것이냐, 네, 물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아나에게 물은 거죠. 그래, 눈병 났을 때 밤에 등불을 볼 때 둥근 빛 그림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등불에서 나온 것이냐, 네 눈에서 나왔느냐, 이런 물어요. 아나나 이것이 만약 등불에서 나온 것이라면 눈병이 없는 사람은 어찌하여 그와 같은 현상을 보지 못하고, 이런 둥근 빛 그림자를 오직 눈병이 있는 사람만이 보게 되느냐. 이 등불에서 나왔다면 눈병 없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런 거. 다만 눈병 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152페이지. 만약 저 둥근 빛 그림자가 눈에서 나온 것이라면 눈이 이미 둥근 빛 그림자로 저를 이루는데, 그 둥근 빛 그림자를 눈병 난 사람이 보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빛 그림자가 등불에서 나왔느냐, 눈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할 때, 등불에서 나온 사람, 등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멀쩡한 사람은 그런 건 안 보인다 이게야. 눈병 난 사람 이렇게 둥근 빛이 보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결과서는 눈병 안 난 사람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빛 그림자가 눈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결국 이거는 뭔가 눈병 난 사람에게만 역시 또 본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눈병이 나게 되면 사물이 이상하게 잘못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세상이 잘못 보인다 이런 소리입니다. 안 그래요? 네. 자, 다시 안나나. 만약 이 둥근 빛 그림자가 등하고 관계없이 있는 것이라면, 이 등불하고 아무 관계없이 있는 것이라면, 응당 곁에 있는 병풍이나 휘장, 책상, 자리 등을 볼 때에도 둥근 빛 그림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둥근 빛 그림자가 불빛하고 관계가 없다 하면 어디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데로 봐도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빛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등불하고 아무 관계없이 있다면. 등불하고 관계없이 있다면. 예, 등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면 네. 무엇을 봐도 빛그림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등불하고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등불이 있는데. 네, 등불 있는 데만 본다 이게요. 그렇죠. 이제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자세히 논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등불이 보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등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등불하고. 자기 예, 견해하고. 그렇죠. 견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또 봅시다. 또 만약 견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라면은, 이래 눈을 보는 거하고 따로 있는 것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째 눈병 그린 사람이 있기만 둥근 빛 그림자가 보였겠느냐. 만일에 이 눈을 보는 거하고 따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이렇게 또 전제를 했죠. 이를 전제를 하면은, 눈으로 보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눈병 걸린 사람에게만 빛 그림자가 보이느냐 얘기죠. 어찌해서. 그는 보는 게 없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는 것이 없다면 둥근 빛 그림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러므로 응당 둥근 빛 그림자는 등의 강명 그 자체인데 다만 눈이 병들기 때문에 커져서 둥근 빛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빛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는 불빛이 싹 비추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눈병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잘못 보고 있느냐 이거죠.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본다 이거죠. 그죠? 보면은 이제 여기에 견이라 하는 게 보는 거는 그냥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죠. 그러면은 눈이 이제 여기 이상이 생기면 이 보이는 사물도 이상이 생깁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견을 등불이라고 해요. 요 등불이라 그러면 등불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볼 때 여기 눈이 이상하면 보이는 사물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등불하고 관계없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성품이 이게 눈병 난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맞아. 그런데 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보는 성품은 눈이 망가져든 눈이 이상이 되든 보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다만 보는 성품이 눈을 통과해서 사물을 볼 때 눈이 망가졌으면 보이는 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해가 되죠? 정신이 이상자는 이상하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망견이 체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153페이지. 둥근 빛 그림자와 눈의 피로가 모두 적생의 병일지언정. 적생을 보는 것은 병이 아니다. 내가 이게 이상한 걸 보는 것은 병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죠? 자, 그러므로 적생으로 인해, 눈병으로 인해서 보이는 둥근 빛 그림자가 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등에서 나온 건 맞아요. 눈에서 나온 것이다. 고 한다거나 그 가운데서 등하고는 관계가 없다. 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적성일의 둥근 빛 그림자는 등하고는 관계없어요. 눈하고도 관계없고요. 얘기하자면. 사실 딱 따져보면은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은, 중간에 이 눈동자, 눈이 이상해서 그 빛을 통과한 이 눈이 이상해서 그리 달리 보일 뿐이지, 빛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는 이 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눈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사물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등에서 나왔다든지 눈에서 나왔다 하는 건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등하고는 관계없다, 눈하고 관계없다고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등불에 비쳐서 나오고 보는 눈에 비쳐서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면 틀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죠. 자, 이게 등불이 하나 있고 이제 견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게 그 등불이 눈을 통해서 만일에 이제 사물을 본다 이러면 여기에 눈이 이상이 있으면 대상도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건 눈이 잘못돼서 이상하지 등불하고는 관계없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등불에서 이상이 나왔다 하면 틀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견이 있어 눈을 통과해서 사물을 보게 되면은 이 견이 잘못된 게 눈이 이상해가지고 사물을 보듯이 여기 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리고 견에서 이상이 나왔다 하면 틀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불하고 이 견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이 견은 요 눈이잖아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면 틀렸다. 이 등불하고 눈하고 어때요? 인연관계를 갖고 있는 인연관계를 갖고 여기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견하고 이제 이 눈을 통해서 이 이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연관계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등불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면 틀렸고, 등불에서 나왔다 해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에서 뭐가 나와서 대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틀렸고, 등불로 관계없이 이상하게 나왔다 하는 것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 멍한 것 같았어. 역시 그 메타인지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라. 좀 어려워야만 또 생각을 한대요. 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답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은 그 둥근 빛 그림자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눈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비친다, 이거죠. 눈을 여기다 그려요. 눈이 이제 빛을 통해가지고 사물을 탁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눈이 이제 이상이 있다, 이거예요. 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눈병을 이야기하는 눈병 났다. 눈병이 탁 나버립니다. 눈병 나는 눈에다가 이 빛을 통과해서 사물을 보면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르다는 거.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등불이 잘못은 아니죠. 이 빛 잘못은 아니에요. 눈병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등불이 없는 것도 아니죠. 등불하고 인연관계죠. 이 등불하고 눈하고 인연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인연관계를 갖고 눈병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 이 빛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이 이상은 빛이 없이 나온 것도 아니다 이게. 그런데 인연관계인데 주 원인은 눈병이에요. 눈병. 이거는 빛은 말이죠. 조건이 지나잖아. 이건 조건. 조건이라 하는 거는 이건 연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이건 연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눈병은 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연 관계에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의 입장에서 얘기해 봅시다. 눈이 이게 이제 사물을 봤을 때 눈병이 나간 이상이 생기지 눈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눈을 보는 거라고 봤을 때 보는 거는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눈병이 이게 볼 때 눈이 좀 이상이 시게 눈병이 나가지고 이 보는 마음이 눈병을 통과해서 사물을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나타났다. 결국 가서는 이 등불이 문제가 아니고 보는 게 문제가 게 아니라 눈병이 문제인 거예요. 눈병. 그래서 이 눈병은 여기 뭐냐? 망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눈병. 자, 이제 봅시다. 이는 마치 제2월이 달 자체도 아니에요. 물에 비친 달 그 그림자도 아닌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제2월이 뭡니까? 두 번째 달이죠. 우리가 하늘을 딱 쳐다보면 눈병이 있으면 어때요? 달이 두 개 보입니다. 그죠? 하나는 가짜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결국 눈병이 이상이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달 자체도 이 두 번째 달은 달 자체는 아니고요. 또 물이 비친 달 그림자도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이제 제2월이라는 말이 그런 건데 이 표현이 제2월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달이 두 개 보인다. 네, 두 개로 이렇게 해야지 2월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이 있는데 요 달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닮은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제2월이라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여기 진짜 달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때 요건 진짜 달이에요. 진짜 달인데 요건 두 번째 달이에요. 그럼 요건 가짜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를 보인다 이게 딱 보면은 그러면 눈이 정상주 눈 같으면은 요 달 진짜 보고 두 번째 달은 안 보일 것이다 이게. 안 그래요? 근데 눈병 났다 이게. 눈병 딱 나면은 요 두 번째 달이 뜨는 거야. 여기 진짜지 여기 진짜 헷갈리는 거야. 그래 그 중에 두 번째 달은 요거는 가짜인 거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뜬 달은 어때요? 이 물이 뜬 달은 이것도 아니죠. 진짜 이게 눈병이 나지 않는 눈을 보면 진짜 달을 볼 것이고 요 달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눈병이 딱 나면 두 번째 달도 보고 물에 뜬 달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난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번째 달이 있으면 이상하다는 거죠. 두 번째 달은 달 자체도 아니고 물에 뜬 달 요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눈병이 딱 나버리면은 이제 이 두 번째 달을 진짜 달로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물에 뜬 달을 진짜로 오해를 하는 거 똑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2월이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두 번째 달을 얘기합니다. 눈에 눈병이 나가지고 두 번째 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두 번째 달을 보는 것은 눈을 이렇게 탁 눌러서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눈을 탁 눌러버리니까 바깥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눈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보고 눌렀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보입니까? 네. 제대로 안 눌렀구만. 좀 세게 누르지. 아른아른한. 그래, 아른아른해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 그래, 눌렀으니까 더 잘 보려고 눈을 푹 뜨고 바뀌었네. 자, 왜냐하면 두 번째 달을 보는 것은 눈을 눌러서 생긴 것이기에 지혜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눈을 눌러서 생긴 두 번째 달이 달에서 생긴 것이다. 달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한다거나 자, 이게 요거 탁 눌러서 나타난 달을 갖다 두 번째 달을 갖다가 달에서 생깁니까? 달에서 요거 생긴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달에서 생긴 것이다. 또 달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말도 맞습니까? 아니죠. 눈 때문에 두 번째 달이 생겼지 달 때문에 두 번째 달이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또 견일 여있다 비견을 여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눈 때문에 잘못 보이는 것이지 이 보는 것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을 여있다 견을 여의지 않았다 그런 것도 말해서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죠. 네?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사물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망개. 우리 본성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보는 성품, 바뀌지 않는 성품만 관계없는 거예요. 견해 때문에, 잘못된 견해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사물을 분리시켜서 보든 상호 의존 관계로 제대로 보든 보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보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견해를 이때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니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거는 아빠 거 이렇게 가르치죠. 예. 뭐라고? 너 하나 나 하나. 그래,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전부 다 분리시키고, 저게 독립시켜서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래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설사 본다 하더라도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교육에 습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마치 눈병 든 사람이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2개, 3개 보이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만일에 좀 다른 얘기인데 아이를 말이죠. 이거는 니 거, 이건 내 거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시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클까요? 클까요? 그 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별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네. 그렇게 살아요? 어린아이에게 분별 능력을 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자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못 사니까요. 의사소견이. 적응을 못 하니까요. 그건 뭔가 하면 태어난 애기들은 대개 사물과 자기를 구분 못 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구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구분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물이 이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아예 상처를 입고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구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분시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하는 사실,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그런 교육을 받아서 어른이 됐을 때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분별심을 갖다가 내려놔야 된다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 여기에 또 딜레마가 생겨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가에서는 분별하지 말라. 분별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계속 분별하지 마라. 분별. 이거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 분별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분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분별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사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집에 보면은 스님들이 그냥 어떤 스님 좋은 옷을 이렇게 있으면은 딴 스님 와서 입고 가버려요. 왜? 그거 분별하면 안 되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별하지 마라 하는 말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주의해야지 돼요. 말하자면.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수행을 할 때,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깨달아 들어갈 때는 이 분별을 하는 것이 독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알지만은 방편으로 생각해요. 방편. 그래서
뭔가 하면 분별하는 건 옳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이 중요한 따라 분별해야 됩니다. 세속의 간섭에 따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 같은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셔놓고 부처님 당신은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도 자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무아라고 해놓고 왜 자아를 주장하느냐. 이런 모순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무아가 맞다. 구경 무아가 맞지만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본질은 무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일상에 생활하기에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나중에 이 문제가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탁 걸리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왜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마라 그러는데 조사 스님께 다 분별하지 말라고 부처님도 분별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분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당하게 세속에 살 때는 세속의 간섭 따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할 때 서는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지가. 그럼 왜 분별지가 필요하냐면 중생이 갖고 있는 성향, 배경, 개성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 그에 따라서 분별해서 중생 구제하는 걸 분별지라고 해요. 다른 말 하면 열왕지라고 하기도 하고 후덕지라고 해요. 그렇게 분별하시면은 마음의 본성은 늘 무분별지에 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분별하는 거는 망견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54쪽 한 줄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와 같아서 눈이 흐려져서 둥근 빛그림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무엇을 이름하여 등 탓이다. 보는 견 탓이다 할 수 있으며 또 어찌 등 탓이 아니다. 견 탓이 아니다고 분별할 수 있겠느냐. 등 탓도 아니고 견 탓도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탓해야 됩니까? 눈병을 탓해야 되죠. 눈병. 그러면은 분별하는 걸 뭘 탓해야 됩니까? 분별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본성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걸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 내가 이때까지 누구한테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불생불멸하는 것이다. 그는 주인이다. 객이 아니다. 이렇게 차에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도 이해 못하고 계속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 견해라 하는 게 분별하는 견해다. 그 분별하는 견해를 빨리 놓아버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분별심만 놓아버리면은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게 묘명 진심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네가 분별심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 참마음을 네가 찾지를 못한다. 네가 아무리 분별을 하고 이러 하더라도 참마음은 바뀌지 않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분별심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습니까? 네. 그런 비유를 갖다 어디 들었습니까? 눈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눈병 나오면은 사물이 잘못 보이는데 등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사물이 잘못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견해에 의해서 사물이 잘못 보이는 게 아니다. 눈병이 났기 때문에 사물이 잘못 보인다. 그래서 그걸 등 탓하지 말고 보는 견 탓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 이 죽지 않는 놈은
네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자꾸 분별해서 그걸 잘 모르는 것이지 그것은 이 견 탓을 하면 안 된다. 네 잘못된 견해를 탓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질문할 게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이 본성이라든가 이 근원을 이해하려면은 그래도 공부를 좀 이렇게 좀 하고 진짜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능력이 돼야 이게 본성이 뭔가를 맞습니다. 알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사실 얘기하자면요. 중국에 말이죠. 선사들이 이제 깨달은 선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해상에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수행하는가 하면 많을 때는 1000명이 넘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이렇게 문을 보면은 1000명 뭐 2000명 이렇게 간절히 사는 거야. 근데 선수행하는 자들은 도대체 몇 명이냐?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답니다. 한 1000명 같은 한 100여 명.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한두 사람 안 나온다. 그럼 나머지 그러면 이 800명, 900명은 뭐냐 하면 대개 농민들. 왜냐 출가하게 되면 세금 부과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야. 네. 대중에. 그러면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 한 100여 명은 되게 뭐더나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이 식견이 있고 지식층들이 수행을 하지. 그냥 아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같이 얹혀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헌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일자 무식이라도 수행하려고 하면서 선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요. 그래서 불교는 어른의 종교지 아예 종교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만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가 발생할 때는 인도에 이 도시 문화가 이게 도시가 형성 시족에서 이제 이게 부족에서 도시 국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할 때 불교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인지가 높을 때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건 무관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식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무식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식해야만이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갈 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무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도해라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근기가 낮기 때문에 기도하고 절을 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죠. 네. 이제 그래서 근기가 높아지면 좀 더 높은 경계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